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개 사료 봉지를 뜯어 던지고 저를 향해 그 끔찍한 말을 던졌습니다. 67년 평생 제가 겪은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은 제가 친아들을 남자로 보았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파놓은 지옥에 갇혀 굶주림과 폭행 속에 버텨야 했습니다. 과연 평범한 노모에게 닥친 이 끔찍한 학대의 배경에는 어떤 섬뜩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저는 올해 67세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실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을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었던 남편의 바람이었죠. 남편은 그날 원룸빌라 청소를 하러 나간다고 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원룸빌라가 세 채 있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평생을 열심히 살아서 모은 돈으로 투자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수입으로 우리 부부는 조용히 그리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여보, 다녀올게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남편을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이었어요. 부인,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저는 황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괜찮기를,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면서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순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 왔고, 둘째 아들도 왔고, 딸도 왔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위로해줬어요. 그때 둘째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자주 올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효심이 깊구나, 착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둘째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불편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차갑고 날카롭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남편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가면 남편이 커피 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침실에 누우면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 여보, 내가 옆에 있어. 하지만 그건 환청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없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를 탔습니다. 습관적으로 컵 2개를 꺼냈다가 다시 1개를 집어넣었어요. 이제 저 혼자니까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혼자라는 게, 남편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저는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설쳤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혼자 남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걱정시킬 수는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으로 돌아갔어요. 큰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고, 딸은 자주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말했죠. 아이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매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 있으니 외로웠거든요. 며느리가 오면 이야기 상대도 되고 함께 차도 마시고 그랬죠. 며느리가 효심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는 빈도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이었는데 점점 3번, 4번으로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또 오는 날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올 때마다 저와 둘째 아들 이야기를 자꾸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자주 전화해요? 어머님, 아들이 어제 왔을 때 뭐 하셨어요? 어머님, 아들이랑 통화하실 때 무슨 이야기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뭔가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며느리의 눈빛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 때마다 며느리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찾아왔어요. 저는 그날 혼자 거실에 앉아서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을 보다 보니 남편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나 봅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아까 혼자 웃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좋은 생각이 나서 그랬어. 며느리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웃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혼자 웃은 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처럼 말했어요. 며느리야, 나 괜찮아. 그냥 남편 생각나서 웃은 거야. 아, 그러시구나. 제가 너무 걱정했나 봐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확신한 듯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왜 그러니? 아들이 잠시 말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내가 그러는데요. 요즘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신다고.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건 아닌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신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중얼거린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뭔가 이상하게 말한 거였습니다. 아들아, 나 그런 거 안 해. 며느리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래요? 아내가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 그래도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제가 정말 혼자 중얼거린 적이 있나 생각해 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며느리야, 아들한테 내가 혼자 중얼거린다고 했다며?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걱정이 돼서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까봐 걱정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며느리가 잘못 본 거야. 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사과를 했지만 눈빛은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더 확신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봤어요. 제가 TV를 보면서 혼자 말을 하면 째려봤고, 제가 부엌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말하면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 견뎠죠. 며느리는 계속 왔고 계속 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조심하게 됐어요. 혼자 있을 때도 말을 하지 않으려 했고 웃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이상하게 볼까 봐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11월 말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게 실감났고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는 게 너무 쓸쓸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무렵부터 더 자주 찾아왔어요. 거의 매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리고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갑자기 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며느리는 냉장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유통기한 지났어요. 며느리가 김치통을 꺼내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아니야, 그거 멀쩡한 거야. 어제 막 담근 김치인데.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냉장고를 뒤지며 음식들을 꺼냈어요. 반찬통도 버리고 김치도 버리고 심지어 어제 만든 국까지 버렸습니다. 며느라, 그만해. 그거 다 멀쩡한 거야.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워서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이런 거 드시면 배탈 나요. 제가 어머님 건강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전혀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멸하는 듯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며느리가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다 비운 후에야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들여다봤어요.
멀쩡한 음식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속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건강을 걱정해서 그랬다고 했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12월 초 날씨가 많이 추워진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 통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제가 도시락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이거 드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받았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이상하게 행동해도 이렇게 도시락을 싸오는 걸 보니 역시 효심은 있나 보다 싶었죠. 고맙다, 아가. 잘 먹을게.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밥에 반찬이 여러 가지 들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점심때가 되어 저는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시큼한 냄새였습니다. 상한 냄새였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정성껏 만들어 온 건데 버리기가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는데 맛이 점점 이상했습니다. 반찬도 맛이 쓴 것 같았고 밥도 꼬들꼬들한 게 아니라 축축하고 물러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계속 먹었어요. 며느리가 만들어준 건데 남기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웠어요.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토했어요. 배는 계속 아팠고 머리는 핑핑 돌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큰아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큰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다행히 큰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라,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새벽 2시쯤 큰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저를 차에 태워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중독입니다. 상한 음식을 드신 것 같은데요. 무엇을 드셨습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준 도시락이 상한 음식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일부러 상한 음식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약을 먹고 새벽 5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며느리가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어제 뭐 드셨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둘째 며느리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 냄새가 좀 나더라고.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걸 왜 드셨어요? 며느리가 만들어준 건데 버리기 미안했어. 큰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어머님이 식중독으로 응급실 다녀오셨어요. 오빠 와이프가 준 도시락 때문인 것 같은데. 전화를 끄는 큰 며느리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금방 온대요. 그날 저녁 둘째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음식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울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를 의심하신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내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의심한 게 잘못이라는 말인가요? 제가 식중독에 걸렸는데도요? 아들아, 나는 그냥. 어머니, 아내가 효심으로 한 건데 너무 그러시면 아내가 상처받아요.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아들은 며느리를 믿을 거라는 거리요.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제 눈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갈 때 며느리가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갑고 승리한 듯한, 저를 비웃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찾아왔지만 저는 점점 더 조심하게 됐어요. 며느리 앞에서는 말을 아꼈고 행동도 신중하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이상하게 오해할까 봐요. 3월 초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니? 싱가포르요. 회사 일로요. 조심히 다녀와. 건강 챙기고. 네, 어머니.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이라니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아내가 자주 찾아뵙겠대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온다고요? 아들이 없는 일주일 동안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아들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차려 먹으려고 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확인했어요.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하지만 며느리인데 문을 안 열 수는 없었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차갑고 무서웠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입고 있던 옷도 평소와 달랐어요. 검은색 옷에 후드를 쓰고 있었죠. 며느님, 웬일이셔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찰칵 소리가 나며 현관문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쪽을 보지도 않고 열쇠를 꺼내 문을 한 번 더 잠갔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심각하게 불안해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무슨 일이니? 왜 그러는 거야? 며느리가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증오로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남편을 쳐다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니? 내 아들인데. 아들.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섬뜩했어요. 아들을 그런 눈으로 봐요? 아들을 그렇게 쓰다듬어요? 며느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전 다 봤어요. 어머니가 우리 남편을 남자로 보는 거. 어머니 눈빛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보는 눈빛이었다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미쳤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저와 아들의 정상적인 모자 관계를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미쳤구나,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모자가니.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더 빨랐어요.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이미 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제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제 몸이 뒤로 밀려나는 게 느껴졌어요. 발이 바닥을 헛디뎠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등 뒤로 거실 소파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등과 허리에 충격이 전해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제 위로 다가왔습니다. 그림자가 제 위를 덮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목소리였어요. 우리 남편한테 야릇한 눈빛 보내는 더러운 여자일 뿐이죠. 늙은 주제의 아들을 남자로 보다니 역겹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아들을 남자로 본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을 진짜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가, 정신 차려. 나는 그런 적 없어. 내 친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제가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난 얼굴로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거짓말. 제가 다 봤다고요. 우리 남편 팔 쓰다듬을 때 그 손길 봤어요. 우리 남편 안아줄 때 그 표정 봤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여자였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증오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제 남편이에요. 어머니 남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병이 있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저와 아들의 정상적인 관계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제발. 정신 차려. 병원에 가자. 치료를 받아야 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치료? 저한테요? 아니에요.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어머니예요. 아들을 남자로 보는 더러운 늙은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어요. 제가 참았어요. 몇 달을 참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남편을 그렇게 보는 걸 보면서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일주일 동안 없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둘만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해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공포가 밀려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라, 제발.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부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5일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혀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며느리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도 들렸어요.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죠.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칼이라도 들고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배고프시죠? 며느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배가 고팠어요.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렇다고 말하기가 무서웠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음식 얻어먹으려고 애교 떨던 그 입으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물컵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 물컵을 던졌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제 옷도 젖었어요. 물이나 마시세요. 어차피 더러운 여자한테는 음식도 아깝거든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물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반응을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배는 고팠고 몸은 떨렸고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밤새 저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문 여는 소리에 깼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제 쪽을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고 저는 며느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오자 알 수 있었습니다. 게사료 봉지였어요. 갈색 봉지에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며느리가 게사료 봉지를 제 앞 탁자에 던졌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봉지가 탁자 위에 놓였어요. 배고프시면 이거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우리 남편 유혹하는 여자는 개만도 못하죠. 개먹이나 드세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게사료를 먹으라고요? 며느리가 정말 미쳤구나 싶었어요. 아가, 제발, 이러지 마. 제가 애원했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게사료 봉지를 뜯어서 바닥에 쏟았어요. 갈색 알갱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게사료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비린 듯 하면서도 고소한 냄새였죠. 드세요. 지금 당장. 며느리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먹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게사료는 먹을 수 없었어요. 그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였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섬뜩해서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며느리가 웃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먹기 전에 네 발로 기어봐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발로 기어요? 개처럼 네 발로 기면 제가 귀여워서 밥을 줄지도 모르죠. 안 그래요? 며느리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며느리의 숨소리가 들렸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어서요. 기어봐요. 저는 치욕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순간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뒷머리가 확 당겨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죠. 아, 말해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저는 머리가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남자로 봤습니다. 더러운 여자입니다. 라고 말해봐요. 절대 안 해. 나는 그런 적 없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말만은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아들을 남자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아들이에요. 제가 낳은 아들이라고요.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놓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나며 뺨이 화끈거렸어요. 세상이 잠깐 하얘지는 것 같았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저를 때렸습니다. 뺨을 때리고 어깨를 때리고 팔을 때렸어요. 저는 통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두 팔로 얼굴을 감쌌죠. 거짓말. 며느리가 소리치며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우리 남편 쓰다듬을 때 그 손길. 어머니 손길이 아니었어요. 남편 안아줄 때 그 표정. 어머니 표정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눈빛이 아니었어요. 여자 눈빛이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때리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때리는 힘도 점점 세졌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며느리가 마침내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내일까지 인정하세요. 어머니가 우리 남편을 남자로 봤다고. 며느리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뺨은 화끈거렸고 어깨와 팔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어요. 제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바닥에는 게사료 알갱이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어요. 그걸 보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어요. 며느리 손에 죽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방문 틈으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지만 나오지는 않았죠. 저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이 너무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할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이대로 굶겨 죽일 생각인가 봐요. 하지만 며느리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소파에 반쯤 기대어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거든요.
며느리를 보는 순간 온몸에 경계심이 일어났지만 저항할 힘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일어나세요. 며느리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치며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고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계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가는 계단이었어요.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지하실이요? 왜 거기로 데려가는 거죠? 하지만 제 저항은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보다 훨씬 힘이 셌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손을 뿌리치며 계속 끌고 갔어요. 계단을 다 내려가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하실이었어요. 지하실 불을 켜자 주변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상자들과 쓰지 않는 가구들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고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은 시멘트였고 차가웠어요. 며느리가 저를 지하실 한쪽 구석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기서 반성해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그런 눈으로 본 죄를요. 여기서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며느라,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줘. 하지만 며느리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쾅 소리가 나며 문이 닫혔고 곧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불이 꺼졌습니다. 지하실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저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 어두웠어요. 손을 앞에 들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게다가 너무 추웠습니다. 3월이라 아직 날씨가 쌀쌀했는데 지하실은 훨씬 더 추웠어요.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몸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으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구석에 오래된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버릴 옷들을 모아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옷가지들을 꺼내서 몸에 둘둘 감았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그러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옷가지로 몸을 감싸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발은 특히 더 추웠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저는 옷가지 몇 개를 더 꺼내 발밑에 깔았습니다. 그래도 추웠어요. 어둠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배는 계속 고팠고 목은 계속 말랐습니다. 입술이 갈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혀로 입술을 하잡았지만 피맛이 났습니다. 입술이 터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여기 지하실에서 혼자 죽는구나. 아무도 모르게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곧 당신한테 갈 것 같아.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일째가 지나고 5일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었어요. 다만 며느리가 가끔 내려와서 저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고 불을 켜고
계단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아직 안 죽었네? 질기긴.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갔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저는 이제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그저 옷가지 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큰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둘째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요? 아들이 왔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출장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5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하지만 분명 아들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물을 못 마셔서 목이 쉰 것 같았어요. 위층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뭔가를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지하실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하실에? 아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소리를 냈습니다. 아, 아들아.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지만 아들이 들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소리,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 불이 켜졌습니다. 갑자기 밝아진 빛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너무 오래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지하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아들이 계단을 뛰어 내려왔어요. 어머니, 아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옷가지 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달려와서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눈앞이 흐릿해졌고 아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119, 빨리. 아들이 소리치는 게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다음 기억은 병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리자 아들이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들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제가 깨어난 걸 알아차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안 믿어서. 아들이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힘없이 웃었어요. 아들아, 괜찮아. 제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일찍 올걸. 출장 중간에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일정 취소하고 왔는데 아들이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살았습니다. 5일간의 지옥에서 살아남았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둘째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을 본 건 며칠 만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 있을 때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어머니,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제 손등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아들의 눈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안 믿어서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웃으려고 했는데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어서 웃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제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목이 아팠고 입술도 터져 있었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확인하시더니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아들이 의사 선생님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살았구나. 저는 살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심각한 탈수 상태였대요. 저체온증도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였대요. 그리고 아들이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몸 곳곳에 폭행 흔적이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며느리가 저를 때렸죠. 많이 때렸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왔습니다. 두 분이 오셨어요. 담당 형사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드시면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때렸는지, 개사료를 주면서 네 발로 기라고 했던 것, 지하실에 가둔 것,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형사님들은 제 말을 들으며 표정이 굳어갔어요. 한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다른 한 분은 노트에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남자로 본다고, 아들을 유혹한다고.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분을 체포했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며느리를 체포했다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안전하구나. 며느리가 다시 오지 못하는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링거를 맞고 약을 먹고 영양식을 먹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곁을 지켰어요. 어느 날 오후 담당 형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들고 오셨어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휴대폰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휴대폰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메모장에 기록이 있었는데요. 어머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님이 휴대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메모장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아들 볼 때 눈빛이 이상함. 여자가 남자 보는 눈빛.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11월 마이너스 아들 쓰다듬을 때 손길이 야하다. 분명히 아들이 아니라 남자로 보고 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2월 마이너스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 봄. 역겹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아들 옆에 붙어 앉는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1월 마이너스 아들이 시어머니 허리 부축함.
둘이 스킨십 하는 것 같다. 너무 가깝다. 2월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애교덤. 웃으면서 팔만짐. 구역질 난다. 저 늙은이가 남편을 탐내고 있다. 3월 마이너스 남편 출장. 기회다. 이번에 확실히 해야 한다. 저 음란한 늙은이를 없애야 우리 남편을 지킬 수 있다. 저는 휴대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10월부터요? 남편 장례식 때부터요? 어머님,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받았는데요. 색정 망상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색정? 망상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며느리는 어머님과 아드님의 정상적인 모자,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왜곡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예를 들어 어머님이 아드님 팔을 쓰다듬는다거나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 같은 평범한 모녀 관계의 스킨십을 성적인 행동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병이었다고요? 그래서 며느리는 어머님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요. 형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요. 며느리가 남편에 대한 과도한 소유욕과 질투심을 갖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아들의 정상적인 관계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옆에 있던 아들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들도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 형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망상 장애가 있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범행 당시 선악을 구분할 능력은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어머님을 가둔 게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며느리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요. 며느리는 특수감금, 살인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형량은 최소 10년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라. 형사님이 떠나고 저는 아들과 둘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아내가 그렇게 심각한 병이 있는 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너도 몰랐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계속 자책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제가 아내 편만 들었잖아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남아 있었고 며느리와 다시 마주쳐야 했죠. 그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뎌야 했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딸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전원주택은 팔았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사위도 잘해줬고요.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지하실에서 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둠이 무서웠고 추위가 무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법정에 갔어요. 큰아들도 왔고 둘째 아들도 왔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교도관 2명이 양쪽에서 며느리를 에스코트했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몸이 움츠러드는 걸 느꼈어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님이 일어나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셨어요. 며느리가 저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 살인미수 혐의,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하고 제가 겪은 일을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한 말들, 행동들,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며느리는 제 증언을 들으며 계속 비웃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듯이요. 며느리의 변호사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피해자분, 며느리분이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까? 네. 제 냉장고를 뒤지고 음식을 버렸어요. 상한 도시락을 가져와서 식중독에 걸리게 했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제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다음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며느리의 정신 상태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피고인은 색정망상의 변형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의 정상적인 모자,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신미약 상태였습니까? 며느리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선악을 구분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감금하는 것이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계획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망상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며느리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검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검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제 신상이요? 피해자는 검사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검사님을 쳐다봤습니다. 피해자는 강남동 상가 건물 소유주입니다. 쾅!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과 딸이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이들도 몰랐거든요. 잠깐만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상가 건물 소유주라고요? 판사님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앉았지만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검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피해자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의류 사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꽤 성공적으로 사업을 키우셨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현재 강남의 상가 건물 한 채와 원룸 빌라 3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옷 장사를 했고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했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부담 가질까 봐요. 은퇴 후 피해자는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셨던 거죠. 아이들에게도 재산 규모를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검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님이 며느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 기업의 부사장은 피해자의 30년 지기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사업하실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시죠. 그분의 추천으로 피고인이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더 시끄러워졌어요. 또한 검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5년 전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채권자가 바로 피해자입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앉으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앉지 않았어요. 저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줬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어려울 때 제가 도와드렸었어요. 며느리는 몰랐던 것 같았네요. 며느리가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제 처지를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기가 누구를 괴롭혔는지, 창백해진 얼굴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푸앗. 작은 웃음소리였어요. 점점 커졌습니다. 하하하. 며느리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해요? 돈이 많으면 아들을 남자로 봐도 돼요? 피고인. 판사님이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남자로 보는 더러운 여자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남편 유혹한 거 다 봤다고요. 며느리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남편 팔 쓰다듬는 거 봤어요. 남편 옆에 딱 붙어 앉는 거 봤어요. 남편한테 애교 떠는 거 봤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며느리는 계속 소리쳤어요. 저 여자가 우리 남편을 탐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더러운 여자인 건 똑같아요. 교도관들이 며느리를 진압했습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우리 남편은 제 거예요. 저 늙은이 거 아니에요. 문이 닫히며 며느리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받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다는 걸요. 돈이 있건 없건 제가 누구건 상관없이 며느리는 자기 망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다음 주에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애워쌌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야. 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진실이 다 밝혀졌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망상 속에 있지만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딸과 함께 법정에 갔어요. 아들도 왔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서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지만 이번에는 비웃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앉으시고 우리도 앉았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다시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며느리의 상태에 대해 추가 소견을 말씀하셨어요. 피고인은 색정망상의 변형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범죄를 저지른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와 아들의 정상적인 모자 관계를 성적인 관계로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선악을 구분할 능력은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감금하는 것이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법정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특수감금, 살인미수, 폭행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됩니다. 판사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의 망상, 장애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남편의 출장을 기다렸고 피해자를 고립시킨 후 체계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12년 동안 감옥에 있겠구나. 며느리는 판결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12년?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2년? 괜찮아요. 그동안 저 음란한 여자가 늙어서 죽을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12년 후면 제가 나올 때 저 여자는 80살이 넘었겠죠? 그때쯤이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은 완전히 제 거예요. 교도관들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슬픔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며느리 담당 교도관입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며느리 상태를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며느리분이 교도소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비명을 지르면서요. 교도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 유혹한다 라고 계속 비명을 지릅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도 문제입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요? 시어머니들은 다 아들을 남자로 본다 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요. 교도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한 수감자가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며느리분한테 맞았습니다. 며느리분이 그 수감자를 때리면서 당신도 아들을 남자로 보죠? 라고 소리쳤대요. 그래서요? 독방에 격리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 안전을 위해서요. 독방이라 며느리가 혼자 갇혀 있다니. 독방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더 무거워졌어요. 혼자 있으면서 계속 중얼거립니다.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요.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내 남편은 내 거야 라고 계속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저 음란한 늙은이만 없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도 하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망상 속에 살고 있구나. 식사는 합니까? 처음에는 먹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먹습니다. 억지로 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우리 남편 만나야 하는데 못생겨지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겠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더 깊이 망상에 빠지고 있구나. 어머님, 교도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은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교도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망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년 후 출소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회 적응이 안 될 겁니다. 교도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분은 평생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남자로 본다는 그 망상에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상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제가 며느리를 불쌍하게 여겨야 하죠? 몇 개월 후 교도관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밥도 거의 안 먹고 말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벽만 쳐다보면서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내 남편 어디 있어? 만 계속 반복합니다. 교도관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은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붕괴된 상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초한 일이지만 그래도 안타까웠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편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면회를 신청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가 면회를 요청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안 갈 겁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면회 요청은 거부됐어요. 며느리는 그 후로 더욱 깊은 망상에 빠졌다고 합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망상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12년 후 출소하더라도 며느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평생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며느리에게 내려진 진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딸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 전원주택은 팔았어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기억도 있지만 며느리에게 당한 끔찍한 기억도 있는 곳이니까요. 딸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사위도 잘해줬어요. 손자들도 저를 좋아해줬죠.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밤에는 악몽을 꿉니다. 지하실에서 떨던 기억이 꿈에 나타나요. 어둠 속에서 혼자 있던 그 공포가 생생합니다. 추위에 떨면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들이요. 그럴 때면 딸이 제 방에 와서 손을 잡아줍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옆에 있어요. 딸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됐어요. 처음에는 둘째 아들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을 보면 며느리가 생각났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괴롭힐 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아들을 남자로 본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말들이요. 하지만 아들은 매주 찾아왔습니다. 빠짐없이요.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어머니, 제가 아내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계속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들아,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너도 몰랐던 거잖아. 내 아내가 그렇게 심각한 병이 있는 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들도 피해자니까요. 며느리의 망상 때문에 아들도 고통받았잖아요.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딸네 집에서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요.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만들어줍니다. 손자들이 숙제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자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그런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운 순간들이 있어요.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며느리가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며느리는 감옥에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무섭습니다. 며칠 전에는 교도관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며느리분이 이제는 밥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냥 벽만 쳐다보면서 중얼거려요.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내 남편 어디 있어? 만 계속 반복합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당연한 대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며느리나 사위가 나를 이상하게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제발 그분들 말씀 들어주세요.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저처럼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지 말아주세요. 부모님 말씀을 믿어주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며느리나 사위의 망상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처럼 아들을 남자로 봤다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남편에 대한 과도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아들의 정상적인 모자 관계를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주변을 잘 살펴봐 주세요. 혹시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일을 당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참지 마세요. 제가 참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며느리나 사위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가족들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세요. 휴대폰으로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남기거나 뭐든 좋으니 증거를 남기세요. 저는 증거가 없어서 아들이 제 말을 안 믿었거든요. 며느리 휴대폰에 있던 메모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저는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밤에 악몽을 꾸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남편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가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딸이 오늘 저녁으로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사위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고요. 평범한 저녁 풍경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5일간의 지옥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는 12년 동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소해도 정상적인 삶은 살 수 없을 거예요. 며느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견디다 보면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라도 더 구해질 수 있다면 제가 겪은 고통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